바람결에 실려오는 옅은 국화향이 서연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장례식장 건물로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된 야근으로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주말마저 편히 쉬지 못하고 슬픔의 공간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욱 가라앉게 만들었죠. 직장 동료의 붙인 상. 서연은 동료의 얼굴조차 가물가물했지만 회사 사람들과 함께 조문하는 것이 도리라 여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 가득히 익숙한 향냄새와 사람들의 낮은 웅성거림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이토록이나 선명하게 느껴지는 공간은 언제 방문해도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서연 역시 아주 오래전 사무치도록 아픈 상실을 경험했기에 이런 자리가 더욱 어렵고 불편하게 다가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생채기가 남아있었으니까요. 동료들과 함께 빈소로 들어서자 먼저 와 있던 회사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짧게 목례를 나누고 조의금을 전달한 뒤 서연은 국화꽃 한 송이를 집어들었어요. 영정 사진 속 인자해 보이는 어르신의 모습에 잠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서연의 시선은 자연스레 상주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들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마저 아프게 했죠. 그때였습니다. 상주들 사이에 서서 조문객들의 애도를 받고 있는 한 남자의 옆모습이 서연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서연은 온몸의 신경이 한 곳으로 쏠리는 듯한 강렬한 전율을 느꼈어요.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듯한 감각과 함께 손끝이 저릿하게 떨려왔죠. 그는 분명 10년 전 봄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다녀올게라는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선 뒤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던 남편 강지훈이었습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두 눈을 몇 번이고 세차게 깜빡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헛것을 보는 것이라고, 오랜 그리움과 피로가 만들어낸 잔인한 환영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죠. 하지만 남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조문객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선을 가진 콧날과 깊고 그윽한 눈매,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려 웃던 특유의 인매까지, 그 모든 것이 서연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지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옆모습만 봐도 스치는 옥기제 분위기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을 거라 그토록 확신했던 사람이 이렇게 예고도 없이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그것도 상주의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나다니요. 그녀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멀어지고 오직 눈앞의 남자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죠.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은 서연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혹시라도 그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워 애써 표정을 감추며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어댔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미친 사람처럼 눈에 담았죠. 그는 슬픔에 잠긴 유족의 일원으로서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예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호칭이 낯설게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 잠시 쉬세요. 민준아, 이쪽으로 와서 인사드려라. 민준 씨?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더욱 귀를 기울였죠. 자세히 보니
그의 왼쪽 팔에 둘러진 상주 완장에는 흰 바탕에 검은색으로 두 줄이 그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다른 성씨와 함께 차남 박민준이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준이라고? 강지훈이 아니라 박민준? 서연의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며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그는 분명 지훈인데 왜 박민준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으로 저곳에 서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혹시 저 사람은 지훈이 아니란 말인가? 지훈과 똑같이 생긴 다른 사람일 뿐이란 말인가?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녀의 심장과 모든 세포는 그가 지훈이라고 처절하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 톤, 슬픔을 머금은 표정, 심지어 손님을 맞이하며 살짝 숙이는 고개의 각도까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사무치게 익숙했어요. 1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하고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남편이 지금은 다른 사람의 가족이 되어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을 서연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오르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이 잔인하고도 비현실적인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할 뿐이었죠. 이 예고 없는 만남은 과연 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신이 내린 가혹한 형벌의 또 다른 시작일까요? 서연은 어지러운 머리를 감싸 쥔 채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조차 희미했습니다. 서연은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휘청거리며 주차장으로 향했고 운전대를 잡은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켜 있었고 가슴은 납덩이라도 매달린 듯 무겁고 답답해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년 전 사랑하는 남편 지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 놓을게요. 일찍 들어와요. 알았어, 당신. 다녀올게.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던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지훈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고 그는 현관을 나서기 전 서연의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남겼죠.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 대화, 마지막 온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의 휴대폰은 차가운 기계음만을 반복할 뿐이었죠.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의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지훈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만들어 밤낮 없이 거리를 헤매며 붙였습니다. 인터넷 실종자 커뮤니티에는 그의 인상착의와 마지막 행적을 담은 글을 수백 번도 더 올렸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 응급실과 경찰서를 밥 먹듯이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야속하게 흘러갈 뿐 지훈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그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현관문을 열고 다녀왔어 하고 외치며 들어올 것만 같아 밤에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잠에서 깨기 일쑤였죠. 길을 걷다가도 지훈과 비슷한 뒷모습만 보면 심장이 쿵 내려앉아 황급히 쫓아가 보지만 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밀려드는 허탈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희망은 점점 더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서연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운 시선과 동정 어린 위로는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부담감으로 다가왔고, 어떤 이들은 마치 서연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어린 딸, 수아가 있었으니까요. 지훈이 남기고 간 빈자리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혼자서 어린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은 냉혹했죠. 낮에는 회사에서 눈치를 보며 일하고, 밤에는 각종 부업을 하며 잠잘 시간도 없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엄마의 깊은 슬픔과 고단함을 일찍부터 알아버린 수아는 나이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웠고, 그 철든 모습이 서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짓눌렀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수아가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해맑은 얼굴로, 그러나 어딘가 그늘진 눈빛으로 묻던 아이의 질문에 서연은 차마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수아는 더 이상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의 얼굴조차 가끔은 희미하게 느껴질 만큼 무뎌졌다고, 그의 부재에 조금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오늘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그의 모습은 억지로 봉합해 두었던 서연의 상처를 다시금 헤집어 놓았던 것이죠. 그의 빈자리는 여전히 서연의 삶 가장 깊숙한 곳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박혀 지워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흔이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손때 묻은 나무 상자 안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내들었죠. 상자 안에는 지훈과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선물했던 작은 목걸이, 함께 보았던 영화 티켓, 그리고 빼곡하게 채워진 사진첩들.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치자 젊은 날의 지훈과 서연, 그리고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수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지훈은 오늘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박민준이라는 남자와 너무나도 똑같았어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주름이 조금 늘고 머리숱이 줄었을지언정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특유의 미소와 깊은 눈빛은 틀림없는 지훈이었습니다. 대체 왜 우리를 버리고, 아니, 우리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야? 당신에게 우리는 대체 뭐였던 거야? 서연의 입에서 원망과 슬픔이 뒤섞인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일순간 안도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지만, 곧이어 밀려오는 배신감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죠. 그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증오해야 할지, 그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대로 모든 것을 덮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반드시 알아야만 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왜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외면한 채 다른 이름으로 다른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요. 서연의 젖은 눈빛이 차갑게, 그러나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깊은 슬픔과 사무치는 분노,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를 향한 마지막 한 조각 미련이 뒤섞인 복잡하고도 처절한 감정의 빛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운 서연은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가는 퀭안이 들어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푸석푸석한 피부에는 지난밤의 고뇌와 피로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생존을 확인한 이상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서연은 옷장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색의 옷을 골라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길이 향한 곳은 어제 그를 보았던 바로 그 장례식장이었죠. 어제처럼 정면으로 그와 마주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그의 주변을 맴돌며 그에 대한 아주 작은 정보라도 얻어내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는 아직 몸이 좋지 않아 잠시 들렀다가 바로 가겠다며 문자로 짧게 둘러댔어요. 빈소 입구에 다다르자 어제의 충격과 슬픔이 다시금 밀려와 잠시 망설였지만 서연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검은 상복 차림의 지훈, 아니, 이제는 박민준이라고 불리는 그는 유족들과 함께 분주하게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어제 잠시 스쳐보았던 그의 아내로 보이는 단아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성과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법한 귀엽게 생긴 남자아이가 그림자처럼 함께였죠. 아이는 그의 다리에 꼭 매달려 있었고 그는 그런 아이의 머리를 가끔씩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희미하지만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평온해 보여서 서연의 가슴을 예리한 칼날로 베어내는 듯한 격렬한 통증을 안겨주었어요. 저토록 따스한 미소, 저토록 자상한 손길은 한때 온전히 자신과 수아의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수아가 누려야 할 평범하고도 소중한 행복이었죠. 서연은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냉정하게 그의 주변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민준 씨, 이제 몸은 좀 괜찮아진 건가? 어제는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이던데. 아, 예, 형님. 덕분에 약 먹고 좀 쉬었더니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는 고인의 큰아들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기억하는 지훈의 목소리, 그 톤과 억양까지도 똑같았죠. 서연은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조문객들 사이에 조용히 섞여 그들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단편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박민주는 고인의 둘째 아들이었고 몇 년 전부터 이곳에 정착해 작은 가구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과묵하지만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가 운영한다는 나무숨 공방. 그것이 현재로서는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실한 실마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마치 중요한 비밀 암호라도 되는 듯 속으로 공방의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죠.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몰래 적어두기까지 했습니다. 장례 절차가 엄숙하게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최대한 그와 그의 새로운 가족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그의 동태를 그림자처럼 살폈습니다. 그의 새로운 아내와 아이는 그를 진심으로 아끼고 의지하는 듯 보였어요. 특히 그의 어린 아들은 잠시도 그의 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고 그는 그런 아이를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연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죠. 만약 그가 정말로 모든 기억을 잃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라면, 그래서 과거의 자신과 딸 수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라면,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하게나마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설령 그가 기억을 모두 잃었다고 해도 지난 10년이라는 그토록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발인 절차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장례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할 무렵 서연은 마치 도망치듯 황급히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박민준이 운영한다는 공방의 이름과 어렴풋이 들었던 공방의 대략적인 위치 정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의 새로운 삶의 단면을 직접 목격할수록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격렬한 감정의 밑바닥에는 아직 채 정리되지 못한 애증과 그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다는 아주 작은 불씨 같은 희망 또한 숨쉬고 있었어요.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을 힘겹게 옮기며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잔인하고도 질긴 진실의 끝에서 과연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축축하게 땀이 배어 있었죠. 며칠 동안 서연은 깊은 고뇌와 번민 속에서 밤낮을 보냈습니다. 박민준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남편 지훈,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키는 새로운 가족. 그 모든 것이 마치 현실감 없는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녀의 뇌리에 각인되어 외면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었죠. 이대로 모른 척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혼자서라도 그의 실체를 확인해야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그가 운영한다는 나무 숨 공방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부딪혀 그의 진짜 모습을,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절박한 기대를 품고서였습니다. 인터넷 지도를 통해 알아낸 공방은 도시 중심부에서 제법 떨어진 한적한 교외의 작은 마을 어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듯한 목조 건물에는 나무 숨 공방이라는 예스러운 글씨체의 간판이 걸려 있었죠. 서연은 차에서 내려 공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몇 번이나 심호흡을 가다듬은 후에야 그녀는 마치 무거운 쇠문을 밀듯 조심스럽게 공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은은하고 향긋한 나무 향기가 그녀의 코끝을 부드럽게 감쌌고 안쪽에서는 누군가가 규칙적으로 나무를 다듬는 듯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소리의 근원지에 옅은 갈색 작업복 차림으로 이마에 송골송골 땀을 흘리며 커다란 원목 테이블 다리를 매만지고 있는 그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태연한 척 손님인 것처럼 행동하며 천천히 공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공방 내부는 그의 손길이 정성스럽게 닿은 듯한 다양한 디자인의 원목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죠. 투박하면서도 세련된 의자, 견고해 보이는 책장,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가구들은 그의 손재주가 예전보다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도 집안에 고장난 물건들을 뚝딱 고쳐내거나 주말이면 베란다에서 무언가를 뚝딱거리며 작은 선반이나 책꽂이 같은 것을 만들곤 했었죠. 그때의 정겹던 모습과 지금 눈앞의 전문가다운 모습이 교차하며 겹쳐 보이면서 서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고 아련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녀의 기척을 느낀 그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서연을 발견하고는 작업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혹시 찾으시는 물건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문 제작 문의이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으며 말투는 더없이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1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했던 아내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그저 처음 보는 낯선 손님을 대하는 평범한 공방 주인의 그것이었죠.
서연은 순간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냥 예쁜 가구들이 많다고 해서 구경 좀 하러 왔습니다.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를 짜낸 서연은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며 공방 안을 조금 더 둘러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애써 외면했죠. 그때 공방 안쪽 작업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쟁반에 찻잔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리고 서연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바로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였죠. 그녀는 서연에게 환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날씨가 꽤 쌀쌀한데 안으로 들어오셔서 따뜻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마침 남편이랑 차 마시려던 참이었거든요. 천천히 둘러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희 남편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가구들인데 보시는 것보다 훨씬 튼튼하고 쓰임새도 좋답니다. 특히 아이들 방에 놓을 가구를 찾으시는 분들이 아주 만족해 하세요. 그녀는 너무나도 상냥하고 거리낌 없이 친절했습니다. 그녀의 한쪽 손에는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이제는 서너 살쯤 더 먹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작은 손이 꼭 잡혀 있었죠. 아이는 낯선 서연을 보며 엄마의 다리 뒤로 살짝 몸을 숨겼지만 동그랗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단란해 보이는 모습은 서연에게는 견딜 수 없는 질투심과 함께 숨막히는 듯한 깊은 슬픔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저 행복해 보이는 가정의 풍경 속에 원래 자신이 있었어야 한다는 사무치는 생각,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감히 끼어들 틈조차 없어 보인다는 처절한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죠. 서연은 결국 차마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거의 도망치다시피 공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앞에서, 그리고 그의 새로운 가족 앞에서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그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도 치밀하게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는 것인지 그의 무심한 듯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심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면 그는 지금의 이 평온하고 안정된 삶에 만족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한때 사랑했던 가족을 처참하게 버리기 위한 치밀하고도 잔인한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확신은 점점 더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풀리지 않는 의문은 눈덩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서연은 터벅터벅 목적지 없이 힘없는 발걸음을 옮기며 이 깊고 어두컴컴한 미로와도 같은 터널의 끝이 과연 희미하게나마 보이기나 할는지 막막하고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손에는 공방 진열대 위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집어들었던 이름 모를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새 모양의 조각품이 꼭 쥐어져 있었죠. 그것은 마치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그의 실체처럼 차갑고도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밤잠을 설치던 서연은 결국 이 무겁고도 버거운 비밀을 누군가와는 반드시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뿐인 딸 수아였죠. 어느덧 풋풋한 여대생으로 훌쩍 자란 수아는 어린 시절 아빠의 갑작스러운 부재라는 큰 상실을 겪으며 나이보다 훨씬 더 속이 깊고 이해심 많은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어쩌면 이 충격적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도, 그리고 서연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도 수아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주말 저녁 서연은 거실 소파에 수아와 나란히 마주 앉아 어렵게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너한테 정말 어렵고 어쩌면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평소와 다른 엄마의 긴장된 표정과 잠긴 목소리에 수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괜찮으니까 말해봐. 서연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는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10년 만에 아빠를 만났던 일, 그가 박민준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심지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서연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가늘게 떨렸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죠. 수아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뜬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더니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차 얼굴이 하얗게 굳어져 갔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서연의 눈에도 보였죠.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거실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말은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아빠가 확실하다는 거야? 한참 만에야 겨우 입을 연 수아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애써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죠. 응, 아무리 다시 생각해보고 부정하려 해도 내 아빠가 분명했어, 수아야. 수아는 깊은 한숨을 토해내듯 내쉬었습니다. 그녀 역시 엄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혼란과 충격에 휩싸인 듯 보였어요.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빠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러나 동시에 자신과 엄마를 버리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어린 수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아는 이내 눈물을 글썽이는 엄마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는 딸의 모습에 서연은 참고 또 참았던 눈물을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이 버거운 짐을 함께 나눠줄 딸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모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켜켜이 쌓여왔던 슬픔과 그리움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더 큰 시련을 함께 헤쳐나갈 용기를 다지는 뜨거운 눈물이기도 했어요. 괜찮아, 엄마. 내가 같이 알아볼게.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아빠인지, 만약 맞다면 왜 우리를 떠나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해결해 나가자. 절대로 엄마 혼자 힘들게 두지 않을 거야. 수아의 다부진 목소리는 서연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서연이 찾아간 또 다른 사람은 지훈의 가장 친한 오랜 친구이자 학창 시절부터 서연과도 스스럼 없이 막역한 사이로 지내온 현우였습니다. 현우는 10년 전 지훈이 갑자기 실종되었을 때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발 벗고 나서서 서연을 도와 지훈을 찾아다녔던 의리 있고 고마운 친구였죠.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현우에게 서연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차분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서연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황당하고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서연의 확신에 찬 단호한 모습과 너무나도 구체적인 정황 설명에 점차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져 갔어요. 잠깐만, 서연아. 내 말은 정말 지훈이가 살아있다는 거야? 그것도 박민준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심지어 다른 가족까지 꾸리고 살고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현우는 좀처럼 피우지 않던 담배를 빼어 물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허공으로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는 지훈의 실종 당시를 떠올리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미간을 찌푸렸죠. 서연아, 혹시 지훈이가 사라지기 바로 직전에 뭔가 좀 평소와 달랐던 점은 정말 없었어? 아주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 예를 들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 보였다든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유난히 너나 수아에게 미안해하는 말을 자주 했다든가. 서연은 현우의 질문에 한참 동안 과거를 되짚어 보았지만 안타깝게도 특별히 떠오르는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알기로는 지우는 평범하고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가정에도 누구보다 충실했던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우의 진지한 질문을 듣고 보니 어쩌면 자신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지훈만이 알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현우는 자신의 과거 직업이었던 기자 시절의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지훈의 과거 행적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샅샅이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훈이 실종되기 직전 몇 달간의 통신 기록이나 금융거래 내역, 주변인 탐문 등을 통해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또한 서연이 알려준 박민준이라는 인물과 그가 운영한다는 나무숨 공방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뒷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의 장소에서 살기 시작했는지, 그의 과거 행적은 어떠했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 후 현우로부터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함께 심각한 우려가 뒤섞여 있었죠. 현우가 알아낸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훈이 실종되기 약 한 달 전 수취인을 서연으로 지정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강원도 산간 지역 인근에서 비슷한 시기에 신원불명의 남성 변사체가 발견되었으나 당시에는 기술 부족과 증거 불충분으로 끝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채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화장되었다는 사건 기록도 찾아냈다는 것이었죠. 서연아, 이건 어디까지나 내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만약 지훈이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잠적을 계획한 거라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보험금까지 노렸을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아 보여. 현우의 말은 마치 거대한 망치가 되어 서연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현우의 그 끔찍한 추측이 단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지훈은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게 자신과 어린 딸 수아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단 말인가요? 서연의 머릿속은 더욱더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얽혀갔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편에 대한 믿음과 배신감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녀를 밑도 끝도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듯했죠. 과거의 검은 그림자가 현재의 위태로운 삶에 짙고 선명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진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참혹할지도 모를 진실을 온전히 마주할 용기가 과연 자신에게 남아있는지 서연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멈출 수도 없었어요.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그리고 너무 깊이 진실의 문턱에 다가서 버린 것 같았습니다. 현우로부터 전해 들은 충격적인 사실들은 서연의 머릿속을 더욱 깊은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남편 지훈이 실종 직전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근처에서 신원 미상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죠. 만약에 현우의 추측처럼 지훈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잠적한 것이라면 그가 지난 10년간 박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모든 행동들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차마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녀의 마음을 좀먹기 시작했어요. 수아와 현우는 그런 서연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다독였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박민준이라는 인물과 그 주변에 대해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알아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우는 예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박민준의 지난 몇 년간의 행적을 조용히 추적하기 시작했고, 수아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나무숨 공방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며 엄마를 도왔죠. 서연 자신도 그가 운영한다는 공방 근처를 몇 번이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직접적으로 그와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멀리서나마 그의 일상을 지켜보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더 알아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간의 조심스러운 탐문 끝에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주는 약 7년 전 지금의 아내인 오은혜라는 여성과 함께 이 마을로 이사와서 공방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의 행적에 대해서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잘 알지 못했지만 간혹 그가 과거에 큰 사고를 당해 기억의 일부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은혜 씨에게서 얼핏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죠. 기억상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지훈이 지난 10년간 가족을 찾지 않았던 행동이 어느 정도 설명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웠어요.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한 사람의 본성까지 완전히 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가 보여준 새로운 가족과의 다정한 모습, 그리고 너무나도 평온해 보이는 일상은 과거의 모든 것을 잊은 사람의 그것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서연은 지훈이 남기고 간 낡은 서류함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훈이 실종되기 몇 달 전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이었죠. 대부분은 일상적인 단상이나 업무 관련 메모들이었지만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불안과 고뇌가 가득한 문장들이 날카로운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 떠나야 한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매일 밤 악몽을 꾼다. 그들의 그림자가 나를 쫓아온다. 내가 사라져야만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없어져야만 그들이 안전해질 수 있을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여보, 미안해. 수아야, 아빠를 용서하지 마라. 수첩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훈은 분명 무언가에 크게 괴로워하고 있었고 가족을 떠나야만 한다고 생각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였죠. 이것이 단순한 심경의 토로인지 아니면 현우가 찾아낸 생명보험이나 변사체와 관련된 어떤 계획의 일부였는지 서연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아무런 이유 없이 혹은 단순히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가족을 버린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서연은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그의 주변을 맴돌며 홀로 괴로워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그와 마주 앉아 모든 것을 물어보고 그의 입으로 진실을 들어야만 했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야만 이 지독한 시간들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나무 숨 공방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상담할 것이 있으니 공방 주인인 박민준 씨와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날 수 있겠냐는 약속을 잡기 위해서였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서연의 심장은 또다시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약속한 날 서연은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몸은 무거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깨어나는 듯했죠. 오늘 드디어 10년 만에 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더 되풀이하며 상황을 그려보았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해왔어요. 그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가장 단정하면서도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며 심호흡을 크게 한번 내쉬었죠.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나무 숨 공방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강변에 위치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서연이 일부러 그곳을 선택했죠. 공방이라는 그의 공간보다는 조금 더 중립적인 장소에서, 그리고 혹시 모를 그의 새로운 가족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정도 일찍 도착한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차가운 물만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는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평화로운 강물의 흐름과는 달리 그녀의 마음은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듯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의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지훈, 아니 박민준이었죠. 그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맞춰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면바지에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고 한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카페 안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창가에 앉아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곧장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와 계셨군요. 제가 박민준입니다. 혹시 주문 제작 관련해서 상담 요청하신 서연 선생님 맞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차분했으며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업 파트너를 대하는 듯한 그의 태도에 서연은 순간 말문이 막히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앉으시죠. 민준 씨 아니.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비했던 수많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정해져 있었죠. 서지훈 씨, 내 이름은 유서연이에요. 당신 아내였던 사람. 혹시 정말 나 기억 안 나요? 그녀의 입에서 서지훈이라는 이름과 아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짧은 순간 흔들렸고 입가에는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곧 평정을 되찾으려는 듯 마른 기침을 한번 하고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착각하신 것 같군요. 제 이름은 박민준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부정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어요.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지훈과 서연, 그리고 어린 수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 당신 맞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 당신 딸 수아예요.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리고 찾았는지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사진을 내려다보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연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그가 침묵을 깨고 무언가 말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서연은 이어서 그가 실종되기 전 남겼던 일기장과 현우가 찾아낸 생명보험 가입 서류 사본들을 차례로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당신이 남긴 일기예요. 그리고 이건 당신 이름으로 가입된 생명보험이고요. 당신이 떠나기 전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남기려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발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말해줘요. 대체 우리에게 왜 그랬던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는 알아야겠어요. 서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그의 단단해 보이던 방어선이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의 무거운 침묵 끝에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깊은 눈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회한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주 힘겹게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다 설명할게. 정말 미안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자신을 서연아라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은 참고 있던 눈물을 와르르 쏟아내고 말았죠. 지훈의 입에서 나온 서연아라는 그 한마디는 마치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댐의 수문을 한꺼번에 열어젖힌 것과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동안 가슴속에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을 느끼며 아이처럼 흐느껴 울기 시작했죠. 지훈은 그런 서연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의 눈가 역시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한참 동안 서연의 울음소리만이 카페 안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마침내 서연이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르자 지훈은 무겁고도 힘겹게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고 서연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담고 있었죠.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을 때 기억나지, 서연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내가 너무 순진했고 세상을 몰랐던 거야. 지훈의 이야기는 그가 실종되기 약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는 당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작은 유통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경험 부족과 무리한 투자, 그리고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 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사채에까지 손을 대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매일같이 빚 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낯선 남자들도 생겨났어. 그들이 너와 수아에게까지 해코지를 할까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했지만 그놈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악질들이었어. 내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처절한 고통과 자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남겼던 일기장의 불안한 내용들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결국 지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져야만 가족들이 그 지긋지긋한 빚의 굴레와 협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때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이 바로 생명보험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들어두었던 생명보험을 떠올렸고 자신이 죽으면 남겨진 가족들이 보험금으로라도 빚을 청산하고 조금이나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절박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위장할 계획을 세웠던 거야.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사고로 위장해 절벽 아래로 차를 굴리고 나는 몰래 빠져나와 신분을 숨긴 채 멀리 도망가기로 했지. 그리고 그 무렵 우연히 나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무연고자의 시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시신을 내 시신으로 바꿔치기 할 생각까지 했었어. 정말 미친 생각이었지. 하지만 그때는 그게 너와 수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어. 그의 고백을 듣는 서연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했을까 싶으면서도 그런 위험한 일을 자신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계획하고 실행하려 했다는 사실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죠. 하지만 그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사고를 위장하려던 날, 그는 실제로 차와 함께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다고 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한동안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렸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지금의 아내인 오은혜 씨였다고 했죠. 은혜 씨는 당시 그가 사고를 당한 현장을 처음 발견하고 그를 병원으로 옮긴 사람이었고 기억을 잃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를 안타깝게 여겨 물심양면으로 돌봐주었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지. 은혜 씨는 그런 나에게 박민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고, 내가 과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내 과거에 대한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어.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야. 지우는 은혜 씨의 도움으로 태어난 후 그녀가 운영하던 작은 공방에서 일을 배우며 함께 지내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자연스럽게 감정이 깊어져 지금의 관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박민준으로서의 삶에 점차 익숙해져 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몇 년 전부터 아주 조금씩 마치 오래된 필름 조각처럼 과거의 기억들이 단편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너무나 희미하고 뒤죽박죽이어서 그것이 실제 자신의 기억인지 아니면 상상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했죠. 장례식장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지.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큰 두려움이 밀려왔어. 내가 너와 수아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이기적인지
차마 너를 아는 척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자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길고도 고통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연과 수아를 향한 깊은 사랑과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절박함,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한 혼란과 죄책감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죠. 서연은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그리고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지난 10년 동안 결코 행복하거나 평온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 담긴 깊은 고뇌와 슬픔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훈의 충격적인 고백이 끝난 후 카페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남편이 겪었을 절박함과 고통, 기억상실, 그리고 새로운 삶 속에서의 혼란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드라마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었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과거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서연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어깨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 여자분과 아이는 어떻게 하고요? 서연이 간신히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훈의 현재 아내인 오은혜 씨와 그들의 아이. 그들 역시 이 기막힌 상황의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혜 씨에게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생각이야.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당신과 수아가 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물론,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가 되겠지. 나를 살려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은인이자, 지난 몇 년간 나를 믿고 의지해준 사람인데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속일 수는 없어. 그리고 나는 내 진짜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서연아. 당신과 수아 곁으로.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박민준으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강지훈으로서의 삶을 되찾고 싶다고 했죠.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들,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연과 수아가 자신을 다시 받아들여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서연과 수아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아는 처음에는 아빠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지만 아빠가 겪었을 고통과 절박했던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죠.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혼자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슬픔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 그리고 그를 향한 아직 채 식지 않은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관문은 역시 오은혜 씨였습니다. 지훈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은혜 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은혜 씨는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다고 해요.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잊지 못할 과거의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한동안 세 사람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서연은 은혜 씨에게 깊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지훈을 되찾고 싶은 마음 또한 간절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데 도움을 준 것은 다름 아닌 은혜 씨의 깊은 이해와 배려였습니다. 은혜 씨는 처음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후 지훈과 서연, 그리고 수아를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훈 씨 아니 강지훈 씨. 당신이 나에게 와주었던 지난 몇 년 나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당신 덕분에 외롭지 않았고 우리 아이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 주었죠. 하지만 당신의 진짜 행복은 여기가 아닌 것 같다는 걸 당신의 눈빛 속에서 가끔씩 느끼곤 했어요. 이제 당신의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세요. 그분들이야말로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나는 괜찮을 거예요. 우리 아이와 함께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 씨의 말은 모두를 울렸습니다. 그녀의 고결한 마음에 서연과 지우는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와 용서를 구했죠. 물론 은혜 씨의 아픔이 쉽게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그녀는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지우는 은혜 씨와 그녀의 아이에게 앞으로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고 그들의 관계는 비록 이전과는 달라졌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형태로 정리될 수 있었어요. 법적인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지훈의 실종 처리와 사망 간주 문제, 그리고 박민준으로서의 신분을 정리하고 강지훈으로서의 삶을 되찾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죠. 하지만 현우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파문은 컸지만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용기 있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들이 모여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오은혜 씨의 깊고도 성숙한 이해와 진심 어린 배려 덕분에 지우는 마침내 지난 10년이라는 길고 어두웠던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토록 그리워했던 자신의 진짜 가족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모든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예전과 똑같은 완벽한 행복을 단숨에 되찾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죠.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고 그 시간 동안 서연과 수아가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슬픔의 깊이는 지훈이 감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깊고도 어두웠습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의 새살이 돋고 서로를 향한 완전한 용서와 이해에 도달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마법 같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주 더디고 조심스러우며 때로는 아픔을 동반하는 인고의 과정이었습니다. 지우는 서연과 수아가 살고 있는 한때는 자신의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예전 집으로 섣불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원룸 형태의 작업실 겸 숙소를 급히 마련했죠. 그는 그곳에서 생활하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서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수아의 등교 준비를 돕고 학교까지 바래다 주며 딸과의 어색한 거리를 조금씩 좁히려 애썼어요. 저녁에는 서연과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었고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을 도우며 어떻게든 그녀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해주지 못했던 어쩌면 너무나도 평범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나하나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해나가며 서연과 수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그의 그런 노력들은 마치 메마른 땅에 스며드는 단비처럼 서서히 서연과 수아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지훈을 대하는 서연과 수아의 태도에 어색함과 서먹함,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수아는 갑자기 나타난 아빠라는 존재가 낯설면서도 신기한 듯 멀찍이서 그를 관찰하듯 바라보곤 했죠. 하지만 지훈이 매일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신에게 정성을 다하고 엄마인 서연을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수아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수아는 잃어버렸던 아빠와의 시간을 한꺼번에 보상받으려는 듯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새로 사귄 친구들 이야기,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 그룹 이야기까지 쉴 새 없이 제잘거리며 지훈에게 말을 걸었고, 지훈은 그런 수아의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눈빛으로 귀를 기울이며 따뜻하게 화답했습니다. 때로는 서툰 유머로 수아를 웃게 만들기도 했고, 주말에는 수아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함께 만들어 먹으며 서먹했던 부녀 사이의 벽을 허물어 갔어요.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훈을 향한 깊은 원망과 사무치는 배신감이 하루아침에 눈 녹듯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자신과 수아를 향한 변함없는 깊은 사랑을 매 순간 느끼면서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함께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서로의 소소한 일상들을 나누고, 주말이면 수아와 함께 세 식구가 손을 잡고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예전에 자주 가던 맛집을 찾아다니는 평범하고도 소중한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깊고도 아득했던 감정의 골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메워져 갔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항상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불쑥 고개를 들어 서로의 가슴에 날카로운 생채기를 내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문득문득 지훈이 박민준으로 살았던 시간들에 대한 질투심과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고, 지훈은 그런 서연의 불안한 마음을 눈치챌 때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워했죠. 그런 감정의 동요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과거처럼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늦도록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마음속에 담긴 생각과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오해를 풀고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려 애썼어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 아파하기도 했지만, 그런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거리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지훈은 마침내 법적으로도 박민준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강지훈으로서의 신분을 온전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실종 선고가 취소되고 그의 주민등록이 되살아났죠.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지만, 현우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세 사람의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박민준으로서의 삶은 이제 과거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지만, 지훈은 나무 숨 공방이 계속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은혜 씨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와 그녀의 아이와도 때때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죠. 그리고 마침내 따스한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지던 어느 주말 아침, 지훈은 한 손에는 서연이 좋아하는 프리지어 꽃다발을, 다른 한 손에는 수아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들고 서연과 수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사랑을 가득 담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서연아, 그리고 내 딸 수아야,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너희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상처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부 다 아물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니? 이제 정말 우리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도 괜찮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한 기대와 함께 혹시라도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두려움이 섬세하게 섞여 있었죠. 서연과 수아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환하게 미소 지었죠. 그 미소 속에는 지난 시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뛰어넘는 깊은 이해와 따뜻한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달려가 지훈의 품에 와락 안겼고, 서연은 눈가에 촉촉이 맺힌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지훈의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짐들이 서연과 수아가 살고 있는, 그리고 한때는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으로 하나씩 옮겨졌습니다. 10년이라는 너무나도 길고 험난했던 시간을 돌아 마침내 그가 있어야 할 진짜 자리, 그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집안은 아주 오랜만에 새 식구가 함께 만들어내는 정겹고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거실 한쪽에 자신의 낡은 책상과 손때 묻은 책들을 정리하며 감회에 젖었고, 서연은 주방에서 지훈이 가장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아는 아빠의 방을 꾸민다며 부산을 떨었고, 집안 곳곳에는 다시금 생기가 넘쳐 흘렀죠. 그날 밤 세 사람은 나란히 거실 소파에 앉아 예전에 함께 보았던 낡은 가족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너무나도 행복했던 과거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지우는 빛바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수아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거실을 환하게 밝히는 따스한 조명 아래 세 사람의 얼굴에는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지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상처가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깨끗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희미한 흉터가 남아있을 테고, 때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아픈 기억들이 떠올라 서로를 힘들게 만들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그 어느 때보다도 굳게 잡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으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들을 용기 있게 헤쳐나갈 것이었습니다.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함께 맞이한 새로운 아침, 그 눈부신 아침 햇살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소중한 온기를 느끼며 더없이 평온하고 감사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낸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행복의 미소였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야말로 서로의 사랑과 믿음으로 하루하루 더욱 소중하고 찬란한 행복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갈 시간이었으니까요.